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영상은 아니고 업로드상 두 번째 영상일 건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올리는 리눅스 코딩 영상과는 다르게 이 영상은 사실 제가 보려고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야지 생각은 하다가 결국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세월아 내월아 시간이 지나다 보니 2026년도에는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난 좀 짬을 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PT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많고 아무튼 할 말은 많지만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 말한들 관심 있으시겠습니까? 아무튼 이 영상은 2026년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2022 개정 통합과학에 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다룰 내용은 두 번째 대단원 물질과 규칙성 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이름이 자연의 구성 원소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해요. 왜 첫 번째 대단원부터 안 하고 두 번째 대단원부터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는 우주론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바로 빅뱅 우주론으로 시작을 하고 다만 여러분이 빅뱅 우주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주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주론 하니까 뭐 특별해 보이지만 별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 그것에 대한 학자들의 나름의 해석,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명의 학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순서대로 아인슈타인, 르메르트, 프리드만, 호일, 그리고 가모프 이렇게 아마도 제일 왼쪽 아인슈타인 할아버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되게 긴데 천천히 읽을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슬라이드에 아무것도 안 띄워놓긴 좀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사용을 하는 주제 그냥 복붙해서 붙여놨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게 이제 학자들이 되게 핫하게 이야기했던 주제예요. 그중에 가장 큰 부류로 두 개를 나눠본다면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고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는 멈추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주가 멈춰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을 우리가 정적 우주론자라고 말을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정적 우주론자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주장한 과학자들도 있었겠죠. 그들을 이제 팽창 우주론자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르메르트 그리고 프리드만이 그런 팽창 우주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과학자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는 항상 이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이론을 뒷받침할 근거예요. 특히나 이런 천문학 이런 분야에서는 관측적 증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측적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팽창우주론이고 정적우주론이고 간에 뇌피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말미에 간단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한 끝에 내린 결론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맞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팽창 우주론자들도 또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에 그 공간 사이사이에 새로운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는가 혹은 그냥 팽창만 하고 있는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팽창함에 따라 질량, 즉 별이나 은하들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주장한 것을 우리가 정상 우주론이라고 말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정상 우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주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과학자들도 있었고요. 이 이론이 호일러일 수도 있겠지만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자였습니다. 근데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도 뭐가 맞냐가 되게 길게 논의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관측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따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빅뱅 우주론의 핵심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을 펜지어스 그리고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관측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로부터 우리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우주론의 정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한강에서 수업을 할 때보다 좀 말을 느리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왜냐면 혼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계속 튀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으면 배속으로 계속 키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찍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빅뱅 우주론 그리고 정상 우주론을 분한 표입니다.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던 자료였는데 바뀐 교육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내고 아닌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또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눠 가지고 잘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빅뱅 우주론에서 한 말은 뭐냐면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팽창한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과거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다시 수축 최초의 상태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 점에 모든 물질이 모여 있는 어떤 상태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연히, 우연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빵 하고 터지면서 빅뱅 우주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관측으로는 빅뱅이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입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쿼크 그리고 전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빅뱅 우주의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쿼크들이 서로 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쿼크라는 쿼크가 있고요. 다운쿼크라는 쿼크가 있는데 업쿼크의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상대값이에요. 절대값은 아니고. 반면 다운쿼크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가 결합을 하면 총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고 그렇게 생성된 입자를 우리가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업쿼크 1개, 다운쿼크 2개가 결합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뉴트론 중성자라고 말을 합니다. 빅뱅 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더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성자 2개 그리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때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10억 켈빈 정도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전자는 최초의 빅뱅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우주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따라서 빛은 이 전자에 부딪히고 원자 핵에 부딪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직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우주는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불투명한 우주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많이 경과해서, 물론 우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찰나이지만 길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길죠. 38만 년.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전자가 드디어 헬륨 원자 핵 그리고 수소 원자 핵과 결합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를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됩니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비로소 빛이 직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주는 투명해졌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빅뱅 우주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양성자, 중성자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었다라고 했는데, 가모프는 좀 더 구체적인 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초에 생성되었을 때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 1이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는 온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것과 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감소하게 되니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양은 많은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가는 양은 줄어들게 돼요. 따라서 그의 개수비가 14대 2가 된다라는 것을 더모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을 생성하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약 12대 1이다. 그리고 그들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다. 이게 바로 아모프가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모든 과학에서는 관측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모프가 아무리 똑똑해서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빅뱅 우주를 설계해서 설명하였다 해도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믿어주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찰나에 펜지어스 그리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란 아까 빅뱅 우주론 전개 과정 설명드릴 때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처음으로 직진을 하기 시작한 그 빛을 말해요. 처음으로 직진하게 된 그 빛은 현재도 우주 바깥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관측하게 되었고 이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6번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빨간색 부분은 온도가 높은 곳이고 파란색 부분은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만 실제로 그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저렇게 색으로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두 사이의 차이는 약 600 마이크로 켈빈. 마이크로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매우 작은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자, 두 번째로 아모프가 주장했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변화에 따른 수소 그리고 헬륨의 질량 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주에는 가모프의 말대로라면 수소와 헬륨이 3대 1의 질량 비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사실 스펙트럼은 우리가 중학교 때도 간단하게 학습을 한 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쪼개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합니다. 한자로 나눌 분자를 쓰는 거죠. 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빛이 쪼개집니다. 뭐에 의해 쪼개지냐? 파장에 따라서 쪼개지게 돼요. 같은 굴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일종의 어떤 띠,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펙트럼의 종류는 그래서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컨대 태양빛과 같은 광원이 슬릿을 통과해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고난파 초노죽발 순서로 무지개 빛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예컨대 어떤 고온의 기체가 슬릿을 그냥 통과하게 되면 프리즘을 통해서 굴절된 빛, 전체적으로는 검은색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특정한 라인에서만 선으로서 색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광원은 기본적으로 빛을 강하게 내뿜고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광원이 어떤 차가운 기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통과한 후에 슬릿을 통해 프리즘으로 굴절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무지개 빛이 나타나는데 특정 구간만 검은색 선이 나타나게 돼요. 이를 흡수선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기체를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특정 파장에서 선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또한 흡수선의 세기가 원소의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성 원소의 질량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다. 이건 역시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빅뱅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과 다르게 맞는 이론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1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어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쭉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영상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적색 편의와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팽창 우주론이 맞다라는 관측적 증거를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뭘 관측했냐 이거예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 기체가 저온의 기체 상태입니다. 광원이 그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발생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의 상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스펙트럼. 외부 은하 A를 관측을 했더니 그 스펙트럼이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빨간색 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웃긴 건 이거를 다시 왼쪽으로 꺾으면 모든 선을 정확히 또 일치를 해요. 즉 다른 원소의 스펙트럼인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오른쪽 빨간색 쪽으로 좀 꺾였다. 이런 상황인 거지. 이걸 우리가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적색 편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플러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화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플러 효과는 좀 뒤에 틀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화장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파장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반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장이 길면 에너지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는 큽니다.
그리고 보라색과 빨간색 중에 누구의 에너지가 더 높은가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합니다. 자색 고구마 아시죠? 자색 고구마. 빨간색은 적색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이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적색을 넘어가는 빛을 적외선, 자색을 넘어가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색 그리고 적색 너머의 빛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적외선이랑 자외선 중에 자외선이 더 세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보라색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지 상태에 비해서 외부 은하 A에서의 나타난 적색 편의 현상은 이 녀석들의 에너지가 약해졌다라는 뜻이 되겠고,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게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근데 결과적으로 허블이 이러한 관측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걸 우리가 허블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결국에는 허블은 은하들의 후퇴 속도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V는 HR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밑에 그래프에 그게 나타나 있는데 X축은 거리고 Y축은 후퇴 속도예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빠르게 후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그래프는 지금 1차 함수 형태의 직선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기울기를 가진다는 것이고, 거리 변화에 따른 후퇴 속도의 변화가 곧 이 h가 됩니다. 이것을 허블 상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허블 상수를 통해서 우주가 얼만큼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 허블 상수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허블 상수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리분의 속도, 즉 빨라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수를 취해주면 결국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빛의 속도인 광속을 곱해주게 되면 h분의 t의 형태로 표기를 해주면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가장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관측된 우주의 지평선이 약 137억 8억 사이 광년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우주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이 관측값에 따라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 때도 한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 허블 상수의 크기에 따라 우주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임계값,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고, 그 값보다 허블 상수가 크면 우주는 우주 전체의 중력을 이깁니다. 그 결과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열린 우주, 즉 오픈 유니버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값이 같으면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팽창을 하게 된다. 그런데 반면에 임계값보다 작게 되면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하다 결국 중력에 의해 수축하게 됩니다. 이를 닫힌 우주라고 하죠. 그냥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구나 이렇게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뤘던 내용들인데, 통합과학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지만 과거에는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에너지 값이에요. 영어로 쓰면 에너지 레벨이라고 씁니다. 즉 높은 전자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면 높은 전자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자체가 높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전자는 높은 전자 껍질에 있다가 낮은 전자 껍질로 내려간다고 하면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거겠죠.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낮은 전자 껍질에 있다가 높은 전자 껍질로 넘어가려면 에너지가 낮았다가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겠죠.
즉, 이런 전자의 에너지 준위 변화를 통하여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태양 대기에 있는 원소들도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프라운호퍼 선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우표, 기념하는 우표도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프라운호퍼 선이란 태양 대기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입자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었어요. 쿼크의 종류도 사실은 업쿼크, 다운쿼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가지의 쿼크가 있고요. 전자뿐만 아니라 뮤온, 타우온 같은 렙톤도 있고 게이지 보손이나 스칼라 보손 같은 독특한 물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물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이렌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엥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사이렌의 절대적 소리 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소리가 작아진다는 건 우리에게 닿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장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에서 하고 싶은 말은 파장이 거리가 멀어지면 더 길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이렌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절대적 크기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귀에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도플러 효과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 골자이고 이러한 도플러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허블의 관측 결과인 적색 편의 현상이 파장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적색 편의뿐만 아니라 별들 사이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걸 우리가 청색 편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좀 이미지화를 시켜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먼저 우주론을 설명을 하고 결과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빅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빅뱅 우주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 별빛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밝힌 것.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어떤 특징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면 허블 법칙이나 전자의 에너지 준위, 도플러 효과나 프라운호퍼 선 같은 것들 보면 좋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별로 시간 투자 안 하고 꽤 괜찮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사실 기출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망할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은 쉽게 출제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연히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맞추고 나서 정확히 이유를 찾고 났으면 다음은 좀 글을 깎는다고 해야 될까요?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논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제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풀어볼게요. 빅뱅 이후에 초기 우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고요. A는 쿼크가 결합한 시기고 B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한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억에서 우주의 온도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주의 온도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 A에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냐라고 했는데
쿼크가 처음 결합해서 만들어진 건 양성자와 중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는 아니죠. 정확히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시기는 A와 B의 사이입니다. 디귿에 B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느냐라고 했는데 B에서는 원자가 만들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만 맞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성공을 했으면 매번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를 한번 체크하고 B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B가 더 미래구나. 온도가 더 낮아야 되겠구나. 기억은 무조건 틀리는구나. 1, 2, 3, 4, 5번에 기억 들어있는 게 1번, 3번, 5번 있으니까 빼고 2번, 4번 보면 디귿은 무조건 맞겠구나. 사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헬륨 원자 핵이 사실은 A와 B 사이에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A에는 헬륨 원자 핵 그림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냐라는 질문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넌센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보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착한 학생 고르는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자료와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했어요. 먼저 고온의 광원이 저온의 기체 X를 통과하고 그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기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고온의 헬륨 기체가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그 다음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학생 A가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야 라고 했는데 이러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때문에 답이다. 이제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하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헬륨 기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륨 기체가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고 이게 지금 정확히 일치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기체 X에는 헬륨이 존재를 하는구나 해서 B는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으니까 문제를 이렇게 낸 거잖아요. 그래서 B도 맞는 말이 되겠고 정답은 B 4번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이런 문제 많이 봤다라고 하면 먼저 스펙트럼 위에 거 하나 보고 아래 거 하나 보면서 위에는 흡, 아래는 방 생각을 하면서 A는 틀렸네, 1번, 3번,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지시선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헬륨 기체라고 하고 저온의 기체 X를 통과한 흡수 스펙트럼이랑 일치하는 경우에 저렇게 선으로 표기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저 파선을 점선이라고 하나요? 점선 파선? 파선을 보는 순간 우리가 그냥 헬륨이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별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보기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이에요. 그렇다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9월 4번입니다.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B의 흡수 스펙트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관측한 스펙트럼의 파장 영역은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별 S랑 겹치지 않는데 B는 정확히 겹치고 있어요. 별 S의 대기에는 B가 반드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리고 니은의 A와 B는 동일한 원소이다 라고 했는데 동일한 원소라면 스펙트럼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얘는 오답이 돼요. 별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B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D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보면 A가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방출 체크하고 기억이 맞네요. 기억이 안 들어있는 2번, 3번, 5번을 제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 니은은 무조건 틀렸는데 그보다 이전에도 A, B 봤을 때 서로 다른 원소라는 거 정도는 바로 체크를 해주시고 얘는 바로 틀렸다 체크한 다음에 별 S에 B가 존재하려면 스펙트럼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데 쓱 체크 점선으로 지시를 정확히 했으니까 이것이 맞다 이런 좀 플로우를 익혀가면서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5번 문제입니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헬륨 원자핵 생기고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겼습니다. 전자는 기본 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고요. 헬륨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양성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은가? 미래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했어요. 나시기가 더 낮은 거죠. 이것도 틀리고 정답 1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어려워서 특별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이제 좀 여유가 되면 별로 어렵지 않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보기까지 동시에 눈에 넣으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 입자 기억에다 밑줄 그었으면 당연히 밑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기본 입자의 종류가 쿼크랑 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는 기억에 해당한다가 맞는 말이라면 또한 4번은 적어도 제끼고 출발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두 번째로 헬륨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니은이 들어간 선지를 다 제끼. 그러면 정답이 기억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본다면 우주의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낮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온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미래로 갈수록 낮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의도적으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럼 10월 4번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매너로 이제 조금 설명을 생략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입자 딱 체크하면 쿼크랑 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바로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초기 우주의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낮아집니다. 그래서 라가 나보다 낮다. 이거는 오답이 되겠고. 그 다음 다 이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의 총질량과 헬륨 원자핵의 총질량은 3대 1이죠. 그러면 수소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년도 10월 8번 문제입니다. 사실 주기율표가 섞여 있긴 해서 이 단원 내용만으로는 못 푸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람 사는 세상인데 못 풀 거 있겠습니까? 일단 주기율표를 줬는데 A, B 수소랑 헬륨입니다. 그래서 원소 A, B와 S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별 S에는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모두 대기에 포함되어 있죠. A의 스펙트럼은 흡수가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기억해서 별 S의 대기에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습니다. 이건 맞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 원자 핵이 생성되고요. 가 헬륨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다 본 겁니다. 좀 느릿느릿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보고 계시다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념 설명 말고 문제 풀면서 좀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들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잘 하시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신이 한 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항상 공통적인 문제가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순공 몇 시간 채우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1등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싶다. 이렇다면 남들과는 다소 보법이 달라야 됩니다. 특히 쉬운 문제를 풀 때부터요.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쉬우니까 피지컬로 찍어 누르고 어려운 문제로 가면 피지컬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헤매고 이렇게 방향성이 없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히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근데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쉬운 문제에서도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내가 쉬운 문제에서 정한 원칙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반드시 적용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정답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을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찍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